서울대 김정호입니다. 이게 대나무군. 예. 제목은 지금 보다시피 노년의 행복을 위한 명상, 그래서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들어갑니다만 오늘은 그 노년보다는 마음 챙김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음 챙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학회에서도 보면은 MBSR, 그래서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이걸 하는데, 그럼 마음 챙김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뭐 용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또 계시고, 또 마음 챙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일치하지 않는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공부를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목적으로 명료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수행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 챙김 부분을 좀 더 포커스 두려고 합니다. 또 특히 노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노년에 대한 발표를 또 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겸사겸사한 것도 있지만 저 자신도 이제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미 노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노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을 또 이렇게 앞에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년을 이렇게 타이틀로 달고 공부해 보니까 그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 챙김 명상이 또 물론 발달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노년기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가피라고 하죠.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고 할까요? 그냥 뭐 특별한 생각 없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저한테 참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 공부가 많이 된다면은 제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선배님들 계실 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느끼는 게 이게 뭐를 하고 특히 좋은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뭐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러한 강의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또 강의 내용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은 1시간 한 20분, 30분 되는데요. 할 수 있다면 한 1시간 정도에 끝내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마음 챙김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또 말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하다 보면은 1시간 반도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여러분하고의 토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쏴도 되나요? 넘어갔나요? 넘어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안 보고 해도 되네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심리학에 또 나름대로 조예도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리학 개론을 처음 배울 때 보면 발달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있죠. 에릭 에릭슨. 이분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아마 심리학 개론을 들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보면 전부 그 다음에 보시면 이 8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단계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 새로 공부하다 보니까
저한테만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공부할 때와 좀 다른 것을 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발달, 그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보면 그 심리사회자지 않습니까? 그 프로이드, 이 사람도 프로이디안에 속한다고 하지만 프로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 어떤 그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좀 강조한다는 거, 사회적인 요인을요. 그것도 특히 이고, 자아를 강조한다는 그런 점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 성격이나 가치관이요. 이런 거의 발달이 그냥 어느 무인도에서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가정, 학교, 직장, 이런 그 대한민국, 또 지구라는 전체 환경 속에서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가 놓여있는 그 사회적인 관계, 이것과 속에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떠난 그 성장, 발달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두 축에서 시줄과 날줄로 발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뭐 뒤에 그 8가지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대충 뭐 첫 번째는 뭐 1살까지, 그 두 번째는 2살까지 이럽니다만 그 개인마다 각자의 발달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각 단계를 정확하게 몇 살부터 몇 살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에릭슨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제가 새롭게 좀 저한테 다가온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지 모르고 저만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좀 많이 마음에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각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 virtue, 덕, 혹은 ego strength, 자아 강도라기보다는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그 긍정심리학에서 셀리그만이 말하는 virtue, 또 character strength, 그 인격 강점 할 때 그 강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새롭고요.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그 에릭슨의 8단계를 보시면 신뢰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자율이나 어떤 그 쉐임, 그 다음에 다우트 뭐 이런 그 쌍으로 된 거에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지금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이 바로 벌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벌추. 이 벌추는 말하자면 초창기에 이러한 단계부터 그 노년까지 각 발달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희망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목적성, 유능성, 그 다음에 뭐 성실, 또 사랑, 배려, 지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잘 발달하면 이 트러스트고 못 발달하면 미스트러스트고 또 잘 발달하면 2단계에서는 오토노미고 잘못 발달하면 쉐임이나 다우트고 또 3단계에서는 잘 발달하면 이니시에이티브를 형성하고 아니면 길트고 뭐 이렇게 잘 발달하면 앞이고 잘못 발달하면 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에릭슨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나타난 각 발달 단계에서의 두 양변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사실은 어느 한쪽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 필요하고 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때 이때 그 가장 최적의 덕, optimal virtue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이 부분들만이 잘 발달한 거고 이 뒤는 잘못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각 발달 단계에서 모두 필요하고 유용한 것으로 수용될 때 그때 그 벌추가 optimal virtue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예컨대 트러스트와 미스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이것이 함께 수용되어야만이 호프라고 하는 것이 첫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인티그리티와 디스페어는 바로 노년기죠.
이 노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인데, 이 두 가지가 역시 이해되고 수용될 때 위즈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 삶에서 이 어느 한쪽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신뢰가 있으면은 불신이 있고, 또 자율적인 게 있으면은 또 거기에 또 의심이나 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솔선하는 게 있으면 또 죄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근면한 게 있으면은 또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전부 쌍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변 모두를 우리가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이러한 앞에 나온 벌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노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 챙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음 챙김과 최근에 그 긍정심리하고 이렇게 대비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명상심리학도 가르치고 또 행복의 심리학도 가르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행복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근데 우리 삶에서 그 행복만을 추구할 때, 긍정만을 추구할 때 우리 인생은 절반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못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고통이 있고 불행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죠. 기쁨도 있고 웰빙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것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그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에릭슨이 말하는 벌추, 이런 벌추를 만들어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요즘 보면은 그 꿈을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의 강박적일 정도로 꿈을 가지라 그래요. 꿈을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왜 안 이루어지죠? 간절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연금술사, 시크릿 이런 거 보게 되면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지면 간절히 이룬 게 아니에요. 간절히 원한 게 아니에요. 도망갈 구석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의 전부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한 인생의 한 부분을 도외시하고 부정하고 어느 한 부분만을 택하고 추구해 나갈 때 거기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할 수 있죠. 또 성장은 더더군다나 기대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에릭슨의 8단계가 좀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오늘 또 내일 이 학회에서 매번 그 주제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과 어떤 명상의 그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명상을 통해서 행복해지자는 그런 얘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행복이라는 게 뭔가 하는 그런 그 철학적인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행복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 반대쪽도 우리가 수용할 때,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요즘 말로 하면 웰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웰빙, 진정한 행복.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음 책임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게 명상 중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이고요. 그럼 그 마음챙김이라는 게 그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이 마음챙김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왜? 어느 한쪽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행복이나 불행, 긍정이나 부정,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성숙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그 간결하고 멋있게 표현하신 분이 그 3조 승찬대사가 아니신가 싶어요. 그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그 승찬대사의 그 얇은 책이죠. 신신명. 그 신신명의 첫 구절을 보면 지도문안 도를 이룬 것은 어렵지 않네. 유혐 간택 오로지 분별하는 마음을 멀리 하라. 단막 증해 좋아하고 싫어함만 그치면 통연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좋은 걸 추구하는 게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좋은 거를 추구하면서도 좋지 않은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부득부득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불행마저도 고통마저도 내가 수용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자비명상을 한 것처럼 우린 또 그게 또 필요하잖아요. 다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가 항상 건강해야만 하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안전해야만 하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불안정,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통,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갈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죠.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면 그만큼 더 가까이 갈 수는 있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도 집착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를 해야죠. 우리가 무슨 식물인간처럼 마음챙김한다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앉아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마음챙김 수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고 그걸 해나갈 뿐입니다. 다만 그 해나감에 있어서 집착이 없는 것이죠.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그 서원을 수행하되 with mindfulness 마음챙김과 함께 그 서원을 가치를 자신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삶의 어떤 그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긍정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반쪽의 삶만이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대장금이 참 유명한 그 드라마가 됐죠. 사실 저는 잘 개인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한류에도 큰 기여를 했대요. 심지어 이게 대장금이 인도에도 갔나 봐요. 인도에도. 그래서 이게 아마 MBC에서 방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MBC 그 PD에게 그 인도의 모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대요. 그 편지는 인도 어떤 교도소에 수감된 인도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보낸 편지래요. 그 편지 내용의 요점은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고 적개심에 차고 그 속에 적응할 수도 없었고 삶의 질이 말하자면 바닥인 상태였는데 아마 그 인도 교도소에서도 대장금을 보여줬나 봐요. 참 신기해요. 그 대장금을 보고서 그 장금이가 그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후로 내 삶이 달라지고 교도소의 생활이 달라지고 자기의 그 삶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게 됐다고 그래서 고맙다는 편지를 그 MBC 대장금 PD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야,
그 드라마가 대단하구나. 그 사람이 마음속에 명상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명상하는 사람으로서 좀 질투가 나기도 해요. 아, 명상 아무리 가르쳐도 중간에 드랍하는 사람도 많고 뭐 배웠다는 거 말도 잘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드라마가 뭐길래 그냥 앉아서 재밌게 드라마만 보고서도 사람이 저렇게 감동받고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대장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장금을 우리가 즐겼잖아요.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드라마를 즐기겠죠. 또 여러 영화를 우리가 즐기고 싶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재미있는 부분만, 소위 말하면 재밌다고 해도 그 주인공이 행복한 부분만, 주인공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만, 주인공이 성공하는 그 장면만 모아놓은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즐기는 것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온갖 고초를 겪고 사실은 그 고초가 많고 크고 강할수록 우리가 더 즐거워합니다. 재밌게 봐요. 그 고초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그래도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고 끝내 자신의 목표를 이뤄내는 그런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즐기잖아요. 그 전 과정이 있을 때 그 드라마가, 그 영화가 멋진 드라마가 되고 우리가 즐기잖아요. 어느 누가 그 중에서 반쪽짜리만 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그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서는 성공하는 부분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만, 건강한 경우만, 이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좋은 것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는 삶에서 좋지 않은 것, 또 불건강할 때도 있고요. 또 나이 들게 되면, 오늘 타이틀이 노년이었습니다만 나이 들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론 노력하고 잘 관리하면 훨씬 더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는 노쇠해지고 결국은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날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수용해 나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덕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바로 지혜를 마지막 단계에서는, 발달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혜를 완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롭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오늘 여기 행복 또 이런 명상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몇 장면 안 되니까 잠깐 보시죠. 그 노년에 불행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게 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게 되면 그 자체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노인이 되게 되면 병원 주입도 많아지게 되고 또 인지적 기능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우울해지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2%에서 60%까지 상당히 그 많은 그 편차가 있습니다만 요점은 우리가 나이 들게 되면 이런 이유들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상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게 되면은 잃어버리는 게 많죠. 그것이 그 상실이 우울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나이 먹게 되면 배우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또 직장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때가 되면 떠나야 되죠. 그런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도 떠나야 되죠. 그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 원로 교수님들이 방을 빼실 때 보면 제 스스로 좀 각성합니다. 내 연구실이 영원히 내 방이 아니다. 나도 방을 뺄 날이 온다. 좀 잘 살자, 이렇게 좀 각성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끝이 있죠. 잃어버립니다. 수입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체적, 심적인 건강도 잃어버리고 외모도 많이 잃어버립니다. 저도 머리카락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잃어버리겠죠.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좀 늦추거나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아마 그 노년에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년에는 특히
수용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용한다는 거. 물론 끝까지 건강을 많이 유지한다고 해도 젊었을 때에 비하면 아마 80%, 90%밖에 안 될 것이고요. 끝내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특히 이 노년기에는 이런 마음 챙김을 통한 수용,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모형에서 나온 용어들인데요.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동기 조절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시간 될 때 보겠습니다. 노인 우리 예방과 치료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델 차원에서는 동기 충족의 어떤 예상을 하고, 이때 이제 신의사회적으로는 자원을 증진시키고 수용을 증진하고 웰빙 증진하는 전반적인 얘기인데요. 여기서 오늘 강조하신 것은 마음 챙김을 통한 지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동기 상태 이론하고 이런 것은 너무 이론적일 수 있어서요. 이따가 시간이 나면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큰 모형입니다. 스트레스,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고고, 웰빙은 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행, 행복, 스트레스, 웰빙을 저는 욕구로 봅니다. 욕구가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고, 욕구가 없다면 웰빙도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욕구의 좌절, 또 좌절이 아직 안 됐어도 좌절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다. 웰빙은 뭐냐? 욕구가 충족된 것, 혹은 충족이 안 됐어도 충족을 예상하는 것만으로 웰빙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많은 책을 보시면 스트레스와 웰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웰빙을 함께 연구하기보다는 좀 분리해서 연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나 웰빙이나 이제 만들어진다는 점이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이것은 이따가 시간이 나면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동기관리라는 걸 통해서 전체를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거는 사실은 마음 챙김을 하면서 최근에 액트, 수용 전념 혹은 수용 참여 치료라고도 하고요. 또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든지요. 또 MBCT, MBSR 이런 치료법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의 가장 공통된 게 뭐냐? 그걸 또 저 나름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기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생각을 바꾸든 행동을 바꾸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의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모형으로 정리해 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기, 결국은 동기를 다스리는 문제가, 욕구를 다스리는 문제가 핵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 챙김을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좀 하겠습니다. 마음 챙김에 대한 관심 증가는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마음 챙김이 뭐냐 하는 부분인데요. 마음 챙김은 주의입니다. 주의, 어텐션입니다. 주의예요. 마음 챙김은 특별한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우리 기존의 그 심리학적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주의입니다. 정보처적 관점을 볼 때 주의입니다. 마음 챙김. 다만 특별한 주의입니다. 특별한 주의인데 그 주의를 나냐보니까 스님은 순수한 주의다. bare attention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맨주먹할 때 아무것도 붙지 않다는 거죠. 맨주먹, 맨발할 때 장갑 끼지 않고 양말이나 신발을 신지 않은 맨손할 때, barefoot, 맨발할 때, 맨주의입니다. 맨주의. 그러니까 어떤 순수하다 이런 의미의 순수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그냥 재미로 그냥 뽀송뽀송한 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붙지 않은, 물기가 다 마른, 깨끗하게 물기가 마른 그러한 주의다. 그래서 이제 뽀송뽀송한 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동기와 욕구가 붙지 않은 주의다. 쉬운 말로 바꾸면 욕구나 생각이 붙지 않은 주의다. 그걸 카바치는 paying attention non-judgmental이라는 말을 썼어요. 의도적으로 non-judgmentally paying attention. 그러니까
다르진 않죠. 주의를 주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건데 non-judgmental이라고 했고요. 이거를 풀어보면 욕구와 생각을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구라는 말을 꼭 집어넣는 거는 생각이라고 할 때는 조금 부족해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욕구가 들어있어요. 나 밥 먹을 생각이 없다. 그럴 때는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없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생각은 인지고 카그니션이고 욕구는 모티베이션. 볼 때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은 그 상태에 바라보는 거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이 주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욕구와 생각을 멈춘, 정지한 그 상태에서의 주의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메타어텐션이라는 거예요. 초주의. 메타어텐션. 그러니까 내적 과정에 대한 주의예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의는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 챙김의 주의는 안을 향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따로 일반적인 주의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의는 저는 끈적끈적한 주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기와 우리의 인지가 욕구와 생각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끈적끈적한 주의라고 불렀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아래로의 처리라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을 배우신 분은 다 익숙한 개념이겠습니다만 top-down processing 혹은 다른 말로 할 때는 도식 주도적 처리, 스키마 드리븐 프로세싱 혹은 다른 말로는 개념 주도적 처리라고도 합니다. 컨셉트 드리븐 프로세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정보 처리는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인식 틀 이것으로 탑다운으로 본다는 것이죠. 탑다운으로. 그리고 여기 제가 몇 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보면 이 가운데가 뭘로 보이십니까? 예, B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13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때는 숫자라고 하는 지식을 동원하고 있고요. 이때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그림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은 두 가지로 해석이 적어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귀로 볼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이게 토끼로 보이겠죠. 이 부분을 부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마 오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에 대해서 그 무엇을 보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탑, 우리가 갖고 있는 스키마,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체계에 의해서 그 해석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젊은 여인을 볼 수도 있고 늙은 여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여기 젊은 여인은 보이시나요? 젊은 여인이 안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다 보이시죠? 좀 늙은 여인이 안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젊은 분이시군요. 네. 저도 젊었을 때는 좀 늙은 여인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 그림을 보면요, 늙은 여인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좀 슬퍼요.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늙었구나. 저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그 지방선거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앞을 나서는데 그 선거운동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주로 아마 아줌마들일 거예요. 아가씨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30대 초였는데 지나고 인사를 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앞부분은 괜찮은데 뒤에 아버님 아버님 소리 들어야 되는구나.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은 저도 이제 노인이 먼저 보이는데요. 이 그림도 보게 되면 노인으로 볼 수도 있고 젊은 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으로 안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노인이 보입니다. 이 젊은 여인의 턱을 코로 보시고요. 젊은 여인의 귀걸이를 입술로 보시고요. 젊은 여인의 이게 목과 이 가슴 부분을 이 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뭘 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탑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뭐 소위 천사냐 악마냐 같다 합니다. 정확하게 절반씩 있어요. 하얀 걸로만 보자면 무슨 뭐 천사라고 할까요? 천사들로 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또
또 까만 걸로 보자면 무슨 뭐 박진지 뭐 악마라고 한다면 악마들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분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천사를 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악마를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구에서 살지만 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고통으로 보고 볼 수도 있고요. 고통을 그래도 그 축복과 행복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해석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탑이 여기서도 보면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탑다운인데 그 탑다운 프로세스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선택적 주의라는 겁니다. 선택적 주의.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주의를 다 못해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뭐 단기 기억이 7 더하기 빼기 2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단기 기억. 요즘은 이제 작업 기억이라는 말을 씁니다. 워킹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그 커패시티가 크지 않아요. 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텐션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단기 기억을 형성하는 거예요. 단기 기억하고 어텐션은 거의 유사한 말로 보셔도 돼요. 어텐션을 주면 단기 기억이 형성돼요. 근데 그 단기 기억의 용량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기억은 굉장히 많지만 단기 기억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자극이 들어오지만 그 중에 일부만을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 목소리를 선택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몇 분은 저 공자님 만나고 계실지도 모르고 또 몇 분은 이따 저녁에 올라갈 차편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의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주의를 갖기는 어려워요. 왜? 우리의 정보 처리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서 어텐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인간의 행불행도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여기서 입체를 보실 거예요. 어떤 입방체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입방체가 분명히 입방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방체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런 까만색과 이런 까만색들의 그 몇 가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빈대떡 잘라놓은 것 같은 혹은 파이를 조각낸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 육각형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탑다운 프로세싱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주의는 위에서 아래로의 처리고 동기와 인지가 붙은 주의입니다. 내가 관심에 따라서 내 욕구에 따라서 내가 배운 바에 따라서 내 선입관에 따라서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 공대를 나왔나 문과대학을 나왔나 남녀공학을 나왔나 여대를 나왔나 혹은 호남 출신인가 영남 출신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탑이 동기와 인지가 붙은 그런 거라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그 주의는 밖을 향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의는. 근데 뭐라 그랬죠? 마음챙김은 안을 향한 주의입니다. 근데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습니다. 안을 향한 주의가 하나 있는데 마음챙김과는 반대로 병리적인 주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신경증적 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적 과정에 대한 주의예요. 그런데 마음챙김과는 달리 병리적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발표불안 같은 경우입니다. 발표불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가 안에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네. 얼굴이 붉어지고 있어. 손에서 땀이 나고 있구나. 이런 주의가 안에가 있어요. 근데 기능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런 자의식을 갖지 않아요. 기능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있지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해요. 야, 너 마음챙김이 좀 병리적인 거 아니냐? 그거 좀 불건강한 사람이나 안을 들여다보지 건강한 사람은 밖을 본다. 러셀의 The Conquest of Happiness, 그 행복의 정복에도 보게 되면은 밖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그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병리적인 사람이 안을 많이 봐요. 근데 마음챙김과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신경증적 주의, 소위 그 자의식을 갖는 그런 주의는 말이죠. 불건강한 내면적 주의는 뭐냐면 말이죠. 그거는 동기와 인지가 붙어있는 끈적끈적한 주의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떨리면 안 된다. 손에 땀이 나면 안 된다. 얼굴이 붉어지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면 안 돼. 나는 발표를 잘해야만 해. 이런 그 욕구와 이런 생각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증상을 더 악화시키죠. 그 발표 불안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아마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액트라든지 이런 데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증상도 없고요. 동기가 없으면 증상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는요, 회피 동기가 문제예요. 회피 동기. 그 욕구가 문제예요. 회피 욕구. 회피 욕구를 줄여줘야 돼요. 회피 욕구를 내려놓을 때 그 스트레스로부터 또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따 시간 나면 그 통합적 그 동기 관리를 다루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에 비유하자면 이 사티, 마음 챙김은 순수한 주의로 뽀송뽀송한 주의라고도 하며 욕구와 생각이 붙지 않다. 그리고 또한 내적 과정에 대한 주의다. 초주의다.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을 보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감각을 마음 챙김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각, 또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코에서 생기는 감각, 또 배가 들락날락하면서 생기는 배의 감각, 그 감각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보는 거죠. 어떤 정서가 일어나면 정서를 보는 거죠. 어떤 욕구가 일어나면 욕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 챙김은. 단 동기인지가 내려놓아진 멈춘 순수한 bare attention이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침에 그 알아차림 마음챙김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알아차림은 마음챙김을 하면 주의를 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오해가 자꾸 생기는 용어인데, 우리가 주의를 주면은 알아차리게 돼요. 그거는 마음챙김과 관계없어요. 주의를 주면 알아차림이 생겨요. 마음챙김의 주의든 일반적인 주의든 신경증적인 주의든 주의를 주면 알아차림이 생겨요. 컨셔스니스가 생겨요. 개도 주의를 줘요. 사람만 주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개도 주의를 줍니다. 딱 소리 나면 딱 돌아봐요. 개도 주의를 합니다. 개도 저기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마음챙김은 특수한 주의예요. 마음챙김. 그래서 그 알아차림도 특수한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이제 편의상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마음챙김은 순수한 주의고 메타, 초주의고, 그거에 따른 알아차림 역시 그냥 알아차림이 아니고 순수한 알아차림이고 메타한 어웨어니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죠. 개도 주의를 줄 수 있고 개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다르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개가 주의를 주고 알아차린 것처럼 우리도 주의를 주고 알아차립니다. 그때 그 주의는 다 욕구와 생각이 개입한 주의입니다. 내 관심에 따라서 봅니다. 20대 여성이 지나갈 때 20대 총각이 바라볼 때 그 총각이 경험하는 그 여성과, 또 50대 중년 여인이 20대 아가씨가 지나갈 때 바라볼 때 그 경험되는 그 20대 아가씨와, 또 5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 20대 아가씨가 지나갈 때 바라보는 그 경험은 다 다르죠. 왜? 욕구와 생각이 다르니까. 마음챙김은 그 정보 처리된 주의를 주어서 경험된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독특하게 다른 주의와 다른 그런 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분할 건요, 마음챙김은 산매가 아니다. 그 몰입 플로우를
목표로, 삼매나 몰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덧붙이면은 그 생각과 욕구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욕구 없이 그러나 자고 있거나 졸도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또렷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렷이 깨어서 바라본다. 또 분별심 없이 바라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나의 작용을 정지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와 생각을 내려놨을 때 거기 나가 어디 있을까요? 욕구와 생각을 내려놨을 때 나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고 바라본다고 할 때는 나의 작용을 정지시키고 바라본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 내려놓는다, put it down, 또 내버려둔다, let it be, let it go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메타, 그 주인은 주인인데 메타 어텐션이다, 메타 어웨어니스다 할 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할 때는 떨어져 보는 거다. 떨어져 보는 거다. 그 감각을, 정서를, 생각을, 욕구를 떨어져 본다. 그 생각 속에서 세상을 보거나 욕구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욕구를 보고 생각을 본다는 것이죠. 그게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주의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거는 배우기 전에는 익숙해지기 어려워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 챙김에 대한 척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점도 있어요. 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 챙김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건 배우기 전에는 사용할 도리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건 숙달돼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다만 매우 인간적 기능입니다. 저는 마음 챙김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주의를 주고 알아차리는 것은 걔도 주의를 주고 알아차려요. 그러나 이 마음 챙김은 가장 인간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공부하는 사람은 상당히 가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러한 그 스킬을 능력을 연마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보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 마음 챙김이 이것을 꼭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수반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과 이 삶을, 내 환경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액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액트에는 마음 챙김 기법 말고도 다양하게 객관화 기법들이 나와 있어요. 우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머를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그 기법은 전부 종착점은 뭐냐면은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꼭 객관화 자체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마음 챙김의 큰 어떤 특징 중 하나도 객관화죠. 네, 또 하나 다르게 표현하면요. 마음 챙김은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중원, 부연 설명을 자꾸 하는 이유가 이걸 여러 개 말하다 보면은 그래도 뭘 제대로 감을 잡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마음 챙김은 앞에서 다 설명 끝났습니다만 또 이렇게 설명하면 마음 챙김이 또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마음 챙김은 또한 덩어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강경의 핵심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다. 개념을 부수는 그런 말씀이다. 그 경을 자꾸 공부하면 그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그 개념, 컨셉, 탑, 위 항상 우리가 탑다운 프로세싱 하는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하면 탑을 멈추고 보잖아요. 항상 평소엔 자기 탑으로만 봐왔는데 새롭게 보는 거죠.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결혼하셨으면은 아내분의 얼굴을 어떻게 보셨나요?
남자분이라면 아침에 나올 때 그 아내분의 얼굴, 또 여성분이라면 남편분의 얼굴을 어떻게 봤나요? 매일 달라요? 아, 그 매일 그 마음 챙김을 하면서 바라보시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대체로 그냥 봐요. 그냥 습관적으로 봅니다. 습관적으로. 눈이 어떻게 변하고, 또 남자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좀 타박을 받기도 해요. 아내 딴에는 머리를 상당히 신경 써서 바꿨는데 못 알아보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 변화가 없더라도 매일 보면 매일 새로울 수 있느냐? 항상 아내로 보는 거죠. 아내로. 어제의 아내로, 그저께의 아내로, 그저께의 아내로 보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아내의 특정한 말, 특정한 어투,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항상 매너리즘적으로, 습관적으로 봐는 거죠. 습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덩어리로 본다는 거예요. 덩어리로. 우울, 불안, 그 덩어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불안을 마음챙김한다, 우울을 마음챙김한다 그럴 때는 그 낱낱이 보는 거예요.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울, 불안 그러면 우울은 싫은 거고 불안도 싫은 거고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또 배 통증이 오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좀 만성적으로 여기 위 어디가 좀 그 아래 12장 어디가 협착이 되는지 의사들도 잘 몰라요. 매년 진단할 때마다 진단명이 바뀌고 잘 몰라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마음챙김 명상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전에 이놈이 이제 관찰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통증이 오면은 통증을 안 느끼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책을 쓰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준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또 당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일련의 리튜얼이라고 할까요? 통증이 올 때 자기가 해오는 일반적인 인식 방법, 또 대응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그냥 마음 챙김을 하니까 그게 보이면서 통증 자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문학에 보게 되면 낯설게 하기 기법이 있어요. 그 낯설게 하기 기법도 일종의 마음 챙김을 도와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는 것은 뭐를 덧붙여서 새롭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탑만 멈추면 돼요. 뭐를 새로 부과해갖고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던 것을 멈추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평소에 내가 덩어리를 봤구나. 내 통증을, 내 고통을, 내 우울을, 내 불안함을, 내 공황장애를 덩어리로 봤구나. 그걸 알게 되죠.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일부러 그것을 낱낱이 보게 하잖아요. 호흡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낱낱이 나눠서 보잖아요. 윗바사나 할 때 위라고 하는 개념이 나눈다는 뜻이 또 들어가 있어요. 나눈다. 나눠서 본다. 경전에 보게 되면 콩대로, 팥은 팥대로,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귀리는 귀리대로 낱낱이 본다는 것이죠. 개념을 안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챙김은 철저하게 순수 관찰대로 미잉하면서 노인, 인식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순수 관찰을 하다 보면 자기와 세계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궁극적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환이나 또 신체적인 질환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심신의 질환이 치료가 되고 또 일상의 삶의 질이 증진되고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것 자체보다는 이러한 자기와 세계에 대한 통찰이 아마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아까지 깨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 심리학이나 일반적인 명상에서는 거기까지 목표로 안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챙김을 하면은 그 자체적으로 동기인지가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동기와 인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디컨디셔닝이 되고
습관적 고용성의 연산을 약화시키고 상황과 특정 반응의 연합을 소거시키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인지를 통하지 않고 동기의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의 제1 발달 단계가 행동치료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혹은 수용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기법들이잖아요. 액트라든지 MBCT라든지 DBT라든지 그런 새로운 기법들은 인지를 변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일종의, 전 노출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일종의 그러한 그 마음의 노출법을 통해서 그 동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동기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챙김은 알아차리가 어떤 관계냐면은, 마음챙김은 주의고, 주의를 주면 어웨어니스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주의고, 주의에 따른 의식이다. 그 알아차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를 주면 생기는 거고, 마음챙김은 또 특별한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또 마음챙김과 기억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티 자체에 주의뿐만 아니라 기억의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의 자체가 작업기억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의를 준다는 것이 작업기억의 대상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챙김도 역시 주의이기 때문에 기억과 그런 관계를 갖는다. 그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액트에서의 수용과 willingness, 기꺼이 하기 혹은 기꺼이 경험하기의 관계를 보면, 마음챙김이 되면 수용과 willingness, acceptance와 willingness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챙김한다는 것은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하는 것이므로 마음챙김에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음챙김이 되면 수용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욕구가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 저항이 있는 것이지, 내 욕구와 생각을 내려놨는데 어떤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건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액트에서는 그 수용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서 그쪽을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마음챙김 이외의 기법도 추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윌링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챙김의 대상에 대해 마음챙김한다는 것은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하는 것이므로 회피하던 것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하며 경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공황장애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시간상 많이 못 다룹니다만 그 마음챙김의 용어에 혼선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렌 라노, 하버드의 엘렌 라노의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엘렌 라노의 마인드풀니스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에서 말하는 마음챙김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챙김은 그걸 우리의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으면 새롭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좀 다른 조망들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조망을 주면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법 면에서는 또 훌륭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롭게 경험할 때 도움을 주지만 마음챙김과는 다르다. 그 효과로는 그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휴식이죠, 휴식. 저도 가끔 한 5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두커니 마음챙김 할 때가 있어요. 우두커니 마음챙김. 그 우두커니 마음챙김은 말하자면 초이스리스 어웨어니스죠. 그냥 뭐 호흡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꽤 큰 휴식이 돼요. 한 짧은 5분이지만 5분 동안 그냥 생각과 욕구를 내려놓고 그대로 깨어있는 거죠. 그것도 꽤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동안 번잡하게 돌아가던 머리를 좀 이렇게 좀 조정해준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항상은 아니지만 이때 참 신비로움을 느껴요. 신비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위대한 예술가가 만들거나 위대한 예술가가 색칠한 건 아니지만
이 빨간색, 저 바깥에 초록색,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욕구를 내려놓으면 그 순간에 이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감각이. 그 경이롭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생각과 욕구가 멈췄을 때 그 경험, 그 감각이, 다시 말하면 평소에 우리가 경험한 이 감각은 굉장히 오염됐다는 거죠. 우리의 욕구와 생각에 의해서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고. 그 5분이라도 멈출 때 그냥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마운팅의 큰 특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지금 여기에 접촉하는 것이죠. 이 액트나 DBT에서 마음 챙김을 중요한 요소로 취업법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 마음 챙김 훈련이 이런 개념이나 생각으로 자꾸 치닫는 마음을, 주의를 지금 여기로 자꾸 돌려오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접속하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 수용을 가져오게 하죠. 저항이 아니라 수용을, 회피, 도피, 억압하는 것, 부정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고, 내려놓는 거고, 회피, 동기 감소고, 통찰이 증가하고, 진정한 행복, 지혜로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